네, 11번 문제. 제가 그 모의고사 때도 그랬고, 국가직 해설 강의 때도 그랬고, 이제 점점 작년부터 상담 기법이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 강의나 테마별 기출보기에 강의할 때 우리 상담 기법에 대한 그 신경을 쓰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인 상담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 상담 기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능력으로 충분히 추론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본 적 없는데 라고 당황할 게 아니라 본 적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추론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보는 것과 이거 본 적 없는 문제라 어려울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보는 것과는 결과가 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문제를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가를 보시면 내담자가 하는 말의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면의 감정에까지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잘 듣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일반적으로 경청이라고 하지 않나요? 응? 사실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주의 집중이 2번이나 나왔으니까 혹시 몰라서 남겨둘 수도 있지만 귀 기울여서 잘 듣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경청 말고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나번을 보시면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고 그 공감 내용을 내담자에게 다시 되비춰주는 기법, 이게 반영이잖아요. 거울로 반사하듯이, 이건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좀 다뤘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반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달을 보시면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을 해요. 이 기능을 하는데 거기다가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자극하거나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을 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질문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함과 동시에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정도면 충분히 2번을 고르실 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반영이 반사하고 거울로 비춰주는 거다라는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은 하는데, 제가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2회 때 다뤘던 내용이고요. 보시면 이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보시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선수에게 말을 거는 친구가 없어 속상한가 보구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 내담자의 감정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너 되게 속상하겠구나 라고 말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재진술이 아니라 요건 반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니은을 보면 철수 얘기를 들어보니 선생님 생각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철수 혼자서 그런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담자가 이제 나름 자기 방식으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거 같아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D를 보면 내일 5명의 친구들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고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이거는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여서 이 문제 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상담 기법을 좀 정리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명료화라고 하는 건 집단원의 진술 중 빠진 것이나 왜곡된 것,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진술이 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하는 걸 우리가 명료화라고 하겠죠. 재진술은 진술 중 내용 부분을 집단 상담자가 다른 동일한 말로 바꾸어 기술하는 거, 다른 동일한 말로 바꾸어 기술하는 게 재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영 같은 경우, 지금 나왔던 게 반영인데 집단원의 느낌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내용상 동일하지만 참신한 다른 말로 바꾸는 방법, 집단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점을 집단 상담자가 얼마나 잘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거울처럼 비추어서 되돌려주는 기술, 이걸 반영이라고 하는 거죠. 리플렉션 자체가 뭐 반사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울처럼 비추어서 되돌려주는 거 라고 생각을 하셔서 반영을 정리하시고요. 직면은 전에 이제 상담기법 문제로 나왔었는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집단원의 진술 내용과 비언어적인 행동이 불일치되는 경우나 어떤 상충되는 면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모순점을 진술해 주는 거죠.
직면하게끔 하는 거고, 해석은 집단원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문제가 되는 행동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개연성의 형태로 이제 다시 해석해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네들이 조금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헷갈리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반영을 거울처럼 비추어서 되돌려주는 기술이다. 그리고 해석 같은 경우는 너가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먼저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교육행정 문제였고요. 간접교육비, 이것 좀 어려우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간접교육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 보기 되게 익숙한데? 뭔가 되게 낯이 익는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거 보고 예전에 이게 그 저희 테마별 기출보기에 보면 보기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온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뒤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교육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보면 학생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취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유실소득을 포함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셨을 것 같고요. 비영리기관인 학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 비용을 포함한다. 요 뒤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교 건물과 장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이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직접 교육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쉽게 생각하시면 직접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간접교육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학교 건물과 장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나 이자가 직접 교육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교육비에 해당이 된다면 걔를 우리가 간접교육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 대신 자녀 교육을 위해 가정에 머물면서 포기된 소득도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일단 답이 4번이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시험 장소에서 처음 보는 문제다 보면 충분히 당황하셔서 오답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간접교육비에 대해서 좀 쭉 정리한 내용이에요. 보면 여기에 막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그 제가 테마별 기출보기 얘기할 때 교육비를 분류하면서 간접교육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유실소득 또는 기회비용, 예를 들어 학교 재학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유실되는 소득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앞에 보면 그 간접교육비를 학자마다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직접 교육비라고 할 때 교육기의 경비를 간접교육비라고 할 수 있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되는 공교육비를 직접 교육비로, 교육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사교육비는 또 간접교육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접교육비의 범위가 되게 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를 보시면 가정에서 교육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어머니들의 포기된 소득 또한 우리가 이제 간접교육비로 분류한다라는 내용이 이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뒤로 가시면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이 부분은 유실소득이나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고, 관련 문제를 좀 보시면 이게 2010년도 국가직 문제였어요. 2010년도 국가직 문제를 제가 테마별 기출보기 하면서 교육비 분류할 때 거기 실었던 문제, 이제 그 문제인데, 보시면 우리나라의 교육비 분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교육비는 교육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손실로서의 유실소득과 비영리 교육기관이 향유하는 면세의 가치다. 이 표현이 그대로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셨으면 아까 그 보기들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덜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해서 얘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답이 4번이었어요.
공부당 교육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로서 학교 운영 지원비도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공부당 교육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2010년도 국가직에 나왔던 그 선지 내용이 그대로 우리 이번 문제에 포함이 됐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 기출들도 이제 보기 지문들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최소한 그것만큼은 여러분들 걸로 좀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 우리 서지오바니. 우리는 되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도 보면 2010년도 뭐 그쯤에 한번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마별 기출보기를 할 때나 기본 강의할 때도 제가 이 표 다 보여드리면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마침 시험에 나와서 저는 되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은 서지오 바니의 도덕적 지도성 이론에 따라 분류한 4가지 학교 유형이다. 가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설사 이걸 못 봤단 말이에요. 서지오 바니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도덕적 지도성 이론에 따라 뭐 도덕적인 학교, 도덕적이지 않은 학교 뭐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선의라고 해서 굿윌이에요. 여기는 성공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기가 도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높은 이쪽이 도덕적인 학교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도덕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2번 아니면 4번인데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비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에 해당되는 거니까 2번밖에 답이 없는데, 물론 이제 용어가 정략적인 학교? 이게 무슨 얘기지? 뭔가 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되게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테마 115 새로운 리더십 이론 할 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도덕적인 부분이니까 도덕적인 학교,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 비도덕적이고 비효과적인 학교, 그리고 효과적이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학교. 그래서 제가 이 도덕적인 학교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라고 해서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테마별 강의 때도 말씀드려서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되게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제도 보면 이게 언제 문제냐면 2010년도 그것도 교육청에서 한번 나온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지오 바니에 대해서 국가직 문제만 또 훑으셨다면,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최근 7년, 8년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201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5년 전이니까 이 문제를 좀 찾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 테마별 기출 뽀개기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보시면 서지오 바니의 지도성에 있어서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서지오 바니가 나오면 문화적 지도성이나 도덕적 지도성을 그냥 묶어서 같이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기에 문화적 지도성과 도덕적 지도성이 같이 나올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14번으로 넘어갈 건데, 요것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죠. 학교 컨설팅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그 지하쌤 교육학개론 카페에 오시면 이거를 학습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또는 테마별 기출 뽀개기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학교 컨설팅의 특징에 대한 얘기, 원리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 강의 들으시고 그거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이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학교 컨설턴트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거나 학교를 경영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컨설팅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뢰인이 진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컨설팅이었기 때문에
그 컨설팅 자체는 자문한 측면이 있는 거지, 자문을 한 거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운영을 하고 책임을 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자발성이라는 건 그 의뢰인이 원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전문성이라는 건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가 전개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한시성의 원리는 컨설팅 기간 자체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 기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최종 책임은 의뢰인이 지고, 그리고 경영하지 말아야 한다. 컨설턴트의 역할을 좀 이렇게 한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건 그냥 자문으로서의 컨설턴트의 역할이다라는 부분을 규정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정말 맞출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맞추지 못했다면 본 적 없는 문제라 당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풀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동원해서 추론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제가 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카페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뭐 독립성의 원리나 학습성의 원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학습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문성을 심화시킨다라는 그 부분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5번 넘어가 보면 교육과정에서 나온 문제인데,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할 4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봤던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서는 뭐 교육 매체에 대해서는 타일러가 언급하진 않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제가 테마 강의할 때도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일단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테마 84라고 해서 4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교육 목표의 설정, 학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수립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학습 경험이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는가라고 해서 학습 경험의 선정, 그리고 이 학습 경험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학습 경험의 조직, 그리고 마지막이 평가라고 해서 이 학습 경험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교육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학습자에 대한 연구, 사회 요구, 교과 전문가의 재원이라는 교육 목표의 원천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잠정적인 교육 목표를 도출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 심리학과 교육 철학이라는 어떤 체를 통해 걸러서 마지막에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요 4가지 단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해드렸고요. 16번으로 넘어가면 16번은 이제 교육사회 문제인데,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학자는 이라고 해서 이제 학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교육학개론 시험이 예전처럼 개론 수준에서 이제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몇 문제씩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뭐 드리븐, 프레이리, 보울서, 진틴스는 많이 했지만 애니언을 또 직접 다뤄본 적은 교육학 개론에서는 없지만 또 교육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학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역사 교과서에서 자본가 집단에 유리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노동자들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교과서가 갖고 있는 어떤 갈등 이론적인 시각, 또는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그 체제 유지의 어떤 성격, 교육과정사회학, 신교육사회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드리븐은 구조기능론자라서 완전 여기랑 전혀 다른 내용이고, 파울로 프레이리 같은 경우는
은행 그 문제제기식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의식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분이긴 한데, 그리고 보이스와 진티스함 여러분들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와 있지 않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험이 이렇게 뭔가 내용을 주는데 거기서 핵심 키워드를 주고 밑에 있는 학자를 고르게 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서 각각의 키워드들이 없는 채로 이 사람들을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문제였는데, 우리는 다행히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도 그렇지만 그 테마별 기출 강의나 기본 강의 때 애니언을 계속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교육과정 사회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3이었고요. 15번 문제였는데 0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밖 정치 권력 구조와 관계가 있다. 마이클 영도 교육과정 사회학의 그 학자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루에 따르면 학교가 사회의 불평등한 경제적 정치적 질서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애니언이라는 사람이 나오긴 했는데,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의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분석한 건 번스타인이고요. 애니언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애플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사회적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긍정적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요거 보여드렸었는데, 그 애니온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미국의 중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교육 내용의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강의 항상 첫 번째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교육 사회학의 교육과정 사회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애니온이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라이머나 일리츠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한 학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드리블은 제가 우리가 또 언제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4가지 규범 중 다음 글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드리블은 학교라는 특성상 그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4가지 규범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고 해서 그 4가지 특징 중에 어떤 게 해당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독립성은 과제를 스스로 처리하고 독립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습득하는 규범이 되고요. 두 번째, 성취의 중요성, 최선을 다해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 보편주의는 동일 연령의 학생들이 같은 학습 내용과 과제를 배우는 것. 특수성은 학년이나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에 한정해서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라고 해서 이 4가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규범, 이 4가지 각각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드리븐이 구조기능론적 입장에 있는 학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구조기능론을 드리켄 파슨스 드리븐으로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21년도에 여러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또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고,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이 얘기는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원화를 추구하고요. 국가 주도의 공교육 체제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체제를 요구한다. 이 2개가 같은 서로 이제 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의 가치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여기가 틀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고요. 교육과정은 지식의 논리적 특성보다 지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지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근거한다라는 것이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의 상대성, 상대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개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지식의 절대성이라고 했을 때 얘가 상대주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교육의 절대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3번을 선택하셨어야 됐던 문제, 그러면 되게 좋았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의고사 문제 보시면 시도교육청 대비 모의고사 1회에서 제가 냈던 문제였는데 여기도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교육적 주장과 합치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요건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 절대적 지식 추구는 아니고 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교육, 다문화적 문해 교육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서의 거대 담론을 거부 또는 해체, 그러니까 거대 담론 거부 또는 해체. 그래서 얘까지 맞아서 그 니은 디귿 미음이잖아요. 서구 계몽주의 교육 유산을 계승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 보고 우리 문제 보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 이거는 사실 정말 뭐 찍어서 맞추지 않는 한 실력으로 푸셨을 분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이게 이제 평생 근데 보면 그렇다고 유명하지 않은 이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교육학개론 입문서를 가지고 시중에 있는 교육학개론 책을 보시면 이렇게 뭐 그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이라는 그런 내용은 잘 안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교육 책을 구입을 하셔서 그 교과서를 펴시면 어떤 교과서건 이 크로스에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을 따로 정리해서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꼭 읽어보시고 학자별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하냐면 우리 시험이 이제 필수가 되고 선택이 아니잖아요. 필수가 되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난이도가 제가 이거는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개론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다가 좀 깊이 있는 내용, 교육학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교육학 개론에서 문제가 나오다가 이제 교육학의 문제가 한두 문제씩 매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저도 그냥 제가 이걸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도 이건 추론으로도 풀리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였었고요. 얘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 세 가지가 크로스가 분류한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이것만 표현을 해드렸는데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하쌤의 교육학개론 카페 찾아서 들어가셔서 체크하시고요. 아마 밑에도 링크가 걸려 있을 건데 거기 학습 자료실에 보면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평생 교육에 참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참여를 못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바빠서요 라고 하면 이거는 상황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는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개인 특성 요인, 기질적인 요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워서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 기관 및 제도적 요인.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기관적 요인 말고 기관 및 제도적 요인이라고 해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기까지가 크로스가 얘기한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이고요. 만약에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언제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요 라고 하면 이게 정보적 요인에 해당되고요. 이 네 번째 정보적 요인은 크로스의 이 세 가지 요인을 이제 가지고 여기에 다켄월드와 메리엄이라는 사람이 정보적 요인을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평생교육학 개론 수업을 듣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말 찍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웠을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한 문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19번 문제 보시면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우리 21년도에 뱅크스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더라도 얘는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시면 기여적 접근, 변혁적 접근, 의사결정 및 사회적 행동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동아주의적 접근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동아주의적인 건 말 그대로 동아시키겠다는 되게 원시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다문화 사회학 교육 불평등 강의할 때 뭐 이거 엄청 정성껏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단일 문화주의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너네들 다 동화해야 돼. 동화돼야 돼.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화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문화적 차이를 결핍이라고 보는 거죠. 이 좋은 단일 문화를 갖고 있지 않는 너희들은 결핍된 거야 라고 보는 입장. 그래서 뭐 상대주의적 입장과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다문화주의나 문화다원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 약간 아래쪽 단계, 단일 문화주의적인 생각에서 최근에 다문화주의나 문화다원주의, 문화적 상대주의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아까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동화주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체크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 문화실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문화실조는 영양실조처럼 결핍됐다고 보는 단일 문화주의적 입장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게 문화적 상대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문화실조론 같은 개념으로 그 동화주의를 보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종성 계층을 막론해서 모든 학생이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오늘날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총체적 교육개혁 운동으로 다문화 교육을 정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단일 문화주의적 관점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 4개 중에서도 동화주의를 좀 추려낼 수 있는 그런 식견, 시각 뭐 이런 것들이 좀 쌓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문제하고 2014년도 국가직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특정 인종이나 민족 소외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종, 모든 대상을 막론해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화주의와는 완전 거리가 멀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번 문제가 이제 겉의 시작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내용은 자유학기 관련해서 교육과정 문제인 거죠. 보시면 제48조 2항 자유학기의 수업 운영 방법 등이라고 해서 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이렇게 있어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는 건지 학생 주도형 수업을 실시하는 건지.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이번에 그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국가직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학생 주도형은 아니고요. 학생 참여형이에요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생 참여형 교육은 있을 수 있지만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은 아직은 시기상조? 아직은 학교라는 그 기관과 뭐 상충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평생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생 주도형은 맞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학생 참여형이라는 개념을 좀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 중점 사항을 이제 설명해 드릴 때도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 문제에 그때 나왔던 건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중점 사항을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게 눈에 익어야 된다. 요즘에 여기서 자꾸 단어 빼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중요한 개념들, 단어들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을 보시면 뭐 여기서는 딱히 연관된 게 없고 발을 보면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라고 해서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인 거지 주도형 수업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우리 문제로 넘어가서 체크를 하자면 그래서 여기가 학생 참여형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좀 국어 문제처럼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학생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진로 교육을 운영하는 걸까요?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저는 사실 여기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 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이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 활동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나 법령에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눈으로 익혀두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리자면 2024년 시도교육청 교육학개론 출제 문항을 제가 분석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뭐 영역별 문항수라고 하면 교육 철학이나 교육사에서 두세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크게 차이가 없었고 교육심리 평가 측정을 저는 다 묶어서 한 5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교육행정에서도 5문제 교육사회에는 교육사회 2문제, 평생교육 2문제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에서 또는 교육사회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이 그동안 계속 2문제씩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는 1문제가 나왔고요. 교육과정에서 2문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라고 했을 때는 사실 서지호 반이도 예전에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제 그 테마별 기출보기기 강의에 없는 문제라고 보면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하고요. 교육과정 사회하고 여기에는 제가 설명을 했지만 기출문제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 2문제랑 자유학기 수업 운영 방법 3문제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사실 크로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교육학 개론 수준에서 교육학 왜 제가 처음에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임용고시 문제는 교육학이라는 과목으로 칭하고 여러분들의 공무원 시험은 교육학 개론이라는 과목명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학 개론이고 임용고시에서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깊이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교육학적인 부분 수준에서 한두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 한 문제를 맞겠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교육학 공부에 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 문제들도 다 잘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되게 바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런 문제는 과감히 포기를 하되 대신 전체적으로 95점을 맞겠다라는 목표로 기출 문제를 정말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좀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기출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 사회학의 애니언 문제나 뭐 자유학기 수업 운영 방법이 어려울 수는 있었지만 이건 또 여러분들이 저랑 뭐 기본 강의나 뭐 기출문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풀 수 있었을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문제는 예전처럼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냐면 본 적이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력 또는 어떤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대신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쌓아 나가고 축적시켜 나갈 수 있는 공부법을 좀 권해드린다. 근데 그게 혼자서 어려우면 이제 저랑 내년에 또 열심히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7월부터 기본 강의 시작해서 다시 또 열심히
할 거니까 같이 물론 이번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를 내년 시험을 위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저희 카페로 들어와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